네. 리멤버 오브 메제스티. 마제스티. 참. 노력이 영광으로 돌아오던 그 시절의 향수. 그러니까 해봐야죠. 이거 있잖아요. 돈 써서 하는 거 말고 그렇지. 우리가 힘들여서 하면 좀 이뤄낼 수 있게끔 해주자.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리멤버 오브 메제스티. 음. 글로벌 사전 예약 오픈 됐습니다. 자, 오픈 됐죠? 됐어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유선남님과 함께 3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정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일단 8시 반, 약 20분 정도 뒤에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매파적으로 분류가 되는 카시카리 총재가 오늘 10시 기준으로, 미동부 기준으로 10시에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WASD 보고서라고 해서 미국에서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농산물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대만 총통 선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온 스케줄들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제 이번에 이렇게 많이 틀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어떤 기관이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는데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맞춘 부분은 녹색으로 적어놓고 빨간 부분은 제가 틀린 부분들을 적어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예외가 됐었던 것 사실 대부분들이 일단 모든 기관들이 놓쳤던 거는 전기 가격입니다. 일단 전기 가격이 무조건 최근 들어서 여러 도시별로는 전기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저지 기준으로는 낮아지고 있다라는 고지서를 받았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전체적으로는 전기 가격이 1.3%나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사실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 조금 걱정이 되는 수치가 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 가격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에너지 가격도 틀리게 되다 보니 에너지 가격도 틀리고 아무래도 이번 CPI가 높게 나오는데 커다란 몫을 하면서 이번에 헤드라인 CPI가 1년 기준으로 3.4%, 한 달 기준으로 0.3%, 코어 CPI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으로 3.9%, 그리고 한 달 기준은 0.3%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어떤 예상보다 높았지만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굿즈 가격이 0%에 고정되어 있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CPI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언급드렸지만 예전만큼 관심도 없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 굿즈 가격이 0%라는 것 그리고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마 어느 정도 CPI가 분명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주식시장이 오르게 된 계기로 생각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산아님이 62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100점 만점에 62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많이 틀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 네, E 맞아야죠. 이 수미 양이고 양. 양이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전기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저 안 그래도 유사님이 그냥 전기값이 좀 내릴 거 같고 이게 아니라 예. 실제로 뉴저지의 전기값을 그래프로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맞아.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전기값이 아. 왜 이랬지? 그러니까 왜냐면 어. 그 글로벌 라이브 한 달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표를 보면서 유산아님께서 막 보여주시잖아요. 여러 네. 지표를. 음. 근데도 이렇게 틀린다는 거는 네. 이거 뭐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뭐 분석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완전 유산아님이 이 정도면 그러니까. 네. 진짜 참. 자, 그 정도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근데 될것 같습니다. 민감도는 엄청 떨어졌다. 야,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3월 금리 인하는 이르다라는 뉴스네요.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매파적 인물로 불리는 메스터 총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그 이전에 앞서서 사실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는 박힌 총재와 구울수비 총재도 사실 이번에 연설을 하면서 3월 금리 인하 모르겠다. 너무 지금 말하기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메스터 총재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원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3월에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이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봤을 때 물론 이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뛰어오른다급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아직 우리가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바가 있는 데이터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3월 금리 인하서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준의 많은 총재분들이 나와가지고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은 본인 선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선 본 적이 없다고. 이거 정말 많이 친해지셨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이러다 여기 결혼 중개업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모이면 뭐 기회 또 되면 난리 나죠. 참 예. 모이는 기회가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집에 다 안 가시죠, 다들. 예. 난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에서 지금 위기감이 좀 고조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홍해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덕에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약 3, 4%가량씩 뛰어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어제 나온 소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중동의 화약고 역시 중동 같은 경우는 여러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 같은데요.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결국 이번에 미국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에 반격을 하기 위해서 예멘 쪽 외곽 지역에 있는 후티 반군 지역을 공격을 했었고요. 공습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러시아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번에 또 후티 같은 경우는 홍해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하고 막무가내로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이란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요거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납포하게 된 이유가 좀 신기합니다. 일단은 이란 쪽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번에 납포한 배가 예전에 이란의 오일들을 가지고 도망간 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진행한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사실상 미국 투자자 회사의 소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굳이 따지면은 이 미국의 소유가 아니라 사실 그 다른 령에 있는 소유인데 결국 투자자 단체가 소유한 배거든요. 그리고 운영은 그리스가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배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현하면서 또 재미난 사실은 이 납포된 배가 예전에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한번 오일을 가져다가 미국에 공급을 하다가 애초에 이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사실 자신들이 가졌던 원유를 모두 미국에 몰수를 당했던 기록이 있는 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란과 연이 되게 깊은 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요거에 대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은 이란이 아무래도 이런 분쟁 관련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에 비해서 2.4달러가량 오른 74.4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예, 많이 올랐네요, 유가가.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또 유사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비트코인이 이제 ETF 승인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나왔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흥행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ETF 거래 대금이 약 4.6빌리언 달러, 6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이 수치가 많이들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 보통 전체 ETF가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140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140빌리언 달러 정도의 4.6빌리언 달러 정도면 약 3에서 4% 전체 ETF 거래량의 3에서 4%를 차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그 안에서 좀 재미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블랙록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을 자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 인베스코, 반에크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말 그대로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운용자산 규모대로 사실상 순위가 정해졌다라고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그 사이에 아크와 비트와이즈가 껴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수수료가 0%이기 때문이죠. 비트와이즈와 아크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0%를 제시하면서 6개월간 운영 자산 1빌리언 달러까지 수수료 0%, 그 후에도 0.2%라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게 되면서 현재 사실 저 쟁쟁한 ETF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상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수수료는 높지만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작았던 회사들은 사실상 거래량이 10밀리언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사실 전체 거래량이 0.3%도 되지 않는 부분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 ETF 거래량이 0.3%도 안 되는 부분들이 거래가 하루 사이에 됐다라고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약간 한국 커뮤니티 사이에서 조금 와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 4.6 빌리언 달러가 순유입이라고 평가하는 조금 글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거는 거래 대금이고요. 순유입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저 그레이스케일은 수수료 1.5%씩 받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된 거예요? 다 판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다 팔았다. 아무래도 뭐 파는 것도 거래 대금으로 일단 기록이 되긴 할 테니까 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레이스케일이 근데 요거는 뭐 사실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애초에 이 현물 관련해서 신탁 관련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미 어마어마한 사용자와 자금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거기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사실 블랙록 피델리티보다도 더 많은 비트코인 자산 신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게 되네요. 아 이거 자기가 만든 거네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네. 스스로 만든 거래량. 예. 근데 2.6 빌리언 달러. 그니까 좀 안 그래도 예. 그레이스케일이 제일 비싸길래 아 이거는 좀 사람들 이용 많이 안 하겠구나 했는데 거래 대금이 뭐 지금 46 빌리언에 2.6 빌리언이면 거의 60%를 그레이스케일 혼자서. 근데 지금 뱅가드는 네. 사실 ETF를 안 했잖아요. 네. 이번에. 근데 이제 뱅가드에서 쓰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가지고 본인들이 ETF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이제 제공을 안 해주니까 네네. 뭐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뭐 소동이 있네 없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또. 그랬군요. 예. 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10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신용카드 사용량이 좀 심상치 않다. 사실 예상치의 3배가 넘었다라는 발언을 몇 번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필라델피아 연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체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최소 지불액만 지불하는 대출자의 비율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고 했고요. 그리고 9월 말을 기준으로 카드 잔액 중 거의 3.2%가 만기를 최소 30일 이상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는 지난 10여 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전분기보다 약 0.4%가량 40bp 이상 상승한 수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얘기하는 바는 신용카드 사용량은 늘고 있고 그걸 갚지 못하는 사람 혹은 계속 늦어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 결국 소비자의 취약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저게 깨지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 약한 고리가 물건지게 될 경우 저 부분이 한꺼번에 폭탄으로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은행들 어닝들을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생각보다 어닝들이 조금 애매하게들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신용카드 연체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팍팍해지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봤고요. 이게 네. 그 코로나 때 너무 풀어가지고 네. 부양책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습관 들죠.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와, 100만 원 쓰다가 50만 원 절대 못 쓰죠. 절대 안 되죠. 절대 못 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새는지 통장에는 없고 이제 돈이 네. 일은 그닥 꼭 하고 싶진 않고 네. 신용카드는 있네 주머니에. 자 정말 걱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테슬라 악재가 지금 삼중고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어제자 이후로 여러 가지 테슬라 뉴스가 나왔는데 좋은 소식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사실 여기에서 제가 기사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테슬라가 직접 자신들의 직원들의 임금을 상승시켜줬다는 뉴스가 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허츠에서 렌트카 업체로 사실 이 렌트카 업체가 예전에 테슬라를 대량으로 사서 이거를 자신들의 렌터카 업체로 사실 회사들 자동차로 빌려주는 것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전기차를 빌리는 사람들이 없다.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기차들을 전량 다 2만 대 해당하는 자동차들을 팔고 그리고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들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허츠에서 전기차 테슬라를 특히 정말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사실 조금 가격이 올랐는데 제가 약 한 5시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3가 17,000달러에 올라왔거든요. 사실상 보조금까지 합치면 13,000, 14,000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는 수준의 가격까지 떨어져서 판매가 되던 수준이었는데요. 다만 반대로 너무 싸게 팔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굉장히 날개 돋친 듯 빨려나가서 지금은 가격이 상승되었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테슬라가
중국 차량 중국 차량 가격을 인하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을 인하를 하고 독일에서는 후티 반군이 날뛰다 보니까 홍해를 통한 물자 조달이 어려워져가지고 독일의 공장을 약 2주간 셧다운하겠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면서 오늘 장전부터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방금 사업 아이템 하나 생각났었는데 뭔데요? 미국 테슬라 허치에서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 관세가 한 대당 한 1,000만 원씩 들 거야. 와, 근데 13,000달러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 원. 2천만 원이 안 되죠. 1,600만 원 1600, 정도 네.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델 3가 1,600만 원에. 와,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렌터카 이게 막 되게 막 중고차라고 하면 되게 험하게 탈 것 같은데 이게 렌터카에 혹시나 기스 나면 네.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네. 디파짓 같은 거 다 깎여 나가고 하니까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몰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괜찮아. 네. 볼 때는. 그러니까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가격 비싸졌다. 예. 와, 진짜. 야, 이게 저쪽에서 팔리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전기차의 시대에서 네. 다시 내연기관으로 물론 이제 허츠에 맞춰가지고 뭐 경기가 움직이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좀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락. 오늘 뭐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블랙락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블랙락이 인프라 투자 회사 GIP에 17조 원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확히는 125억 달러의 GIP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블랙록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인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라고 해서 GIP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 있는 인프라들, 디지털 인프라, 물류업, 탈탄소와 에너지, 뭐 새로운 인프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필요성을 맞추기 위해서 블랙록에서는 이런 인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런 소식은 좀 이따 전달해드리겠지만 블랙록의 어닝과 더불어서 나왔던 소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별 소식하고 기업들의 어닝 발표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현재 회사별 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하락한 소식만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상승한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메리칸 항공 추이 L3 해리스 마스터카드가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어닝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이 매출과 EPS 양쪽에서 비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5%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언급해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델타 쪽에서도 이번에 2024년 전체에 대한 가이던스를 줄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델타가 어닝이 줄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JP모건 쪽에서는요, 뭐 딱히 별다른 소식이 없지만 EPS와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과 EPS 양쪽 다 비트를 하면서 현재 JP모건의 주가나 장외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요, 매출과 EPS 비트를 했고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났지만 인수를 한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 약간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웰스파고 전달을 해볼 텐데요. 웰스파고가 매출은 비트를 했지만 EPS가 미스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 하나가 터져나가게 되면서 이러는 이 자금 50밀리언 달러 정도를 아무래도 이번 장부의 다음 쿼터죠. 2024년에 기록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번에 나온 EPS는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거의 50%가량 뛰어넘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BNY 멜론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한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현재 장외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웰스파고와는 반대로 매출은 미스를 하고 EPS는 비트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인데요. 메디컬 보험회사라고 의료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출과 EPS 양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난 이유인데요. 결국 이 보험회사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덜 쓸수록, 물론 더 많이 가입하고 덜 쓸수록 이득을 보는 회사인데, 이번에 의료 관련해서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뉴스가 사실 11월쯤에 제가 한번 전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덕에 전체적으로 메디컬 커스트, 사람들이 의료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를 많이 뛰어넘어서 현재 마진율 관련한 하락이 의심이 돼서 현재 주가가 5.3%가량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뭐 사실 EPS와 매출을 비트를 하고 물론 뭐 상반되게 또 한쪽은 비트하고 한쪽은 뭐 미스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2024년도의 어떤 전망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다 들쭉날쭉하네요, 유산화님. 그러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은행마다 좀 다른 모습들이 보여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은행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커다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결국 은행 중에서도 투자를 좀 집중을 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코어 비즈니스라고 하죠. 대출이란 사업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회사들도 있어서 아마 그런 쪽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이제 늘 이제 실적 발표 기간에 보게 되면은 뭐 은행주들이 먼저 이제 실적 발표 스타트를 끊잖아요. 그 은행주들의 어떠한 그 센티먼트,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했을 때에 과도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금 미스는 했지만 아유 그래도 괜찮아, 가이던스가 괜찮으니까, 그래서 뭐 되게 화랑이 될 때가 있는데 매수자가 많이 몰리기도 하고. 네. 지금 유사님 보셨을 때는 지금 은행주를 봤을 때 이번 실적 발표 분기가 어떻게 보이세요? 되게 민감하게 조금 우려가 좀 많이 섞인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실 좀 복합적으로 나왔죠. 은행족 음. 성적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왔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은행에 대한 주가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우려한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뭐 나스닥이나 뭐 현재 미국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유가가 오른 것에 비해서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중소은행들이 아마 어닝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모를 변수가 나오게 된다면, BTFP가 끝나고 나서 결국 유동성이 끊기고 나서 결국 크레딧 카드가 현재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런 게 터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은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아, 이게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직은 뭐 중소형 은행들이 잘 안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대로 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참 은행을 시작으로 이제 또 실적 발표 기간이 또 시작되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뭐 중소형 은행들이 또 실적 네.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주에 넘어가면 네. 또 빅테크 기업들이 또 그렇죠. 하나둘씩 스물스물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시작이네요. 예. 본격적인 시작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진짜 본격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예. 지금 이제 시동을 슬슬 이제 걸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선남님 준비해주신 내용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거죠? 네, 일단 근데 마지막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네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온 모습이 나왔네요. 여기서는 또 전기값이 하락을 했으려나 이제 잘 모르겠지만, 예, 요 정도 하고, 사실 제가 아까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예. 중국 쪽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안에서 호재도 좀 있긴 했는데, 예. 중국의 신규 대출이 굉장히 많이 안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이 거의 14년 만에 최저치로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무역 지수가 잘 나왔는데 거기에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전기차라고 합니다. 결국 이 소식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나 미국에 있는 전기차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기세에 삐졌어. 대해서 약간 기분 안 좋아. 예, 에어비앤비 안 좋아하고. 예, 에어비앤비 안 좋아. 그거 되게 제가 안 좋죠. 그렇죠. 유산호님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예. 하여튼 유산호님 뭐 한 주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좋은 이야기로 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62점 유산호님이셨습니다. 62점. 62점. 예,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S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